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청일전쟁 6부입니다. 1894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은 1895년 웨이하이 웨이해전으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괴멸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청일전쟁은 이홍장의 야심작 북양함대의 몰락과 더불어 30년간에 걸친 양무운동의 비극적 끝이었으며 청나라 멸망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동아시아 최강의 부대로 키운 북양함대였건만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1차 원인은 분명 서태후에게 있죠. 서태후가 권력을 독점한 이래 이화원 건설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가 재정이 컸고 1890년 이후론 북양함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무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일전쟁의 여러 전투에서 포탄이 불발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북양함대는 그냥 겉만 번지를 할 뿐이었던 거예요. 북양함대가 최강 군대였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 몇 척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홍장도 청일전쟁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북양함대의 괴멸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홍장에게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이홍장은 청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사람이자 청나라 부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홍장이 양무운동을 힘겹게 이끌어준 덕에 양무운동은 분명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그렇게 쌓아온 북양함대의 위력을 이홍장은 선보이질 않았습니다. 이홍장은 몇 번이고 청일전쟁의 판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육군의 섭지초와 해군의 정여창에게 소극적인 군사작전만을 지시하며 그 기회들을 전부 놓쳤습니다. 서원전투 패전 이후 이홍장은 섭지초와 섭사성에게 평양으로 들어가 무리한 작전 펼치지 말고 수비만 하다가 상황이 역력치 않으면 무조건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더 싸웠으면 청나라가 이길 수도 있었던 평양전투에서 섭지초가 항복을 해버렸으며 이홍장은 북양함대의 지휘관 정여청 제독에게 굳이 먼저 나서서 일본 해군과 싸우려 들지 말고 황해와 발해만만 지키도록 지시했죠. 애당초 이홍장은 청일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결정적인 순간 판단을 바꾸었지만 이홍장은 시종일관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 청푸전쟁 때 청푸전쟁의 패전으로 좌종당은 자신의 입지를 모두 상실했었습니다. 이홍장에게 북양함대는 모든 것이었고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청푸전쟁으로 좌종당의 입지가 축소된 것처럼 이홍장도 청일전쟁으로 북양함대의 손실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홍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양함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북양함대 전멸이라는 역효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청일전쟁의 승패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실패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한 근대화였다고 평가합니다만 양무운동을 성공 실패로 이분화해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두 개혁운동은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기존의 사무라이 시대를 종결시키고자 국가 유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 목적이었다면 양무운동은 오로지 기술과 군사력 증대만이 목표였습니다. 일본도 양무운동의 결과로 강해진 청나라 병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일본 내에서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려도 매우 컸죠. 비록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했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군사 근대화에 성공한 청나라는 1870년대에 있었던 회교도의 난과 야쿠백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으로 청나라는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양무운동이 있었기에 청나라가 그나마 몇십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양무운동과 청나라는 욕을 먹을 구석은 있습니다. 일단 양무운동은 너무 이홍장 위주였습니다. 청푸전쟁 당시 좌종당의 복권함대가 없어지는 동안 이홍장은 남의 일 보듯 했으며 북양, 남양, 복권 이 삼양 수사가 너무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양무운동으로 탄생한 청나라 병력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죠. 전쟁에 권력과 정치가 개입되면, 그것도 부패한 정치가 개입되면 그동안 잘 되던 것도 어떻게 다 말아먹는지 이홍장의 북양함대의 괴멸이 시사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패전은 견디기 힘든 결과들을 감내해야 하는 법이죠. 청나라 역시 청일전쟁 패전으로 자비 없는 치욕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치욕은 과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분은 나누어 먹히다라는 뜻인데요. 청일전쟁 패전으로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린 청나라의 이권과 영토를 서양 열강들이 야금야금 뺏어가며 청나라의 팔다리를 끊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러시아였습니다. 본디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대립구도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삼각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아웃되자 대립구도는 러시아와 일본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패전의 후유증과 일본에 대한 보복심 증가로 기존 러시아를 경계하던 외교 노선을 버리고 차라리 러시아와 연대하자는 연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빼앗겼을 때 러시아가 삼국권 서버로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전쟁 배상금으로 헐떡이고 있을 때 러시아는 차관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검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일본으로부터 만주를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해 나갈 속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주겠다는 목적으로 1895년 러청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실제 러청은행의 설립 목적은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이권과 자금을 얻어갈 때 조달하기 위함이었죠. 1896년에는 동청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으며 1897년에는 요동반도의 리순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1898년에는 아예 이홍장과 파비로프 사이에서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조차시키겠다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청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공사에 열을 올렸고요. 러시아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러시아처럼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에 대한 차관을 지불해주면서 그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주된 관심사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었지 청나라 그 자체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 지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 청나라 남부 지역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1895년 운남성, 광서성, 광동성의 광산 채굴권을 가져갔고요. 1896년에는 운남성에서 광서성에 이르는 철도 부설권과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철도 부설권도 가져갔습니다. 1899년에는 광저우만 조차 조약으로 광저우만을 프랑스가 가져가기도 했죠. 독일 역시 삼국간섭의 국가 중 하나로 삼국간섭에 참여해준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는데 독일의 경우 다른 서양 열강들에 비해 제국주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급하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갔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와 더불어 삼국간섭에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독일도 청나라의 차관을 빌려주고는 1898년 산둥반도의 교주만을 조차해갔습니다. 교주만을 가져간 독일은 산동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칭다오의 해군 기지에 항만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중국의 칭다오는 맥주가 유명하죠. 그건 이 당시 독일이 교주만을 차지하면서 교주만에 있던 칭다오에 맥주 공장을 세우고 맥주 문화를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빠질 수 없었죠. 영국도 청나라에게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웃긴 건 청나라가 영국의 차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영국은 청나라에게 강제로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죠. 거의 뭐 깡패죠. 우선 홍콩 지역 확장 조약으로 기존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의 조차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898년 웨이하이 웨이를 조차받기도 했죠. 한때 북양 함대의 기지였던 웨이하이 웨이는 산둥반도에 있는 항구라 독일과 겹칠 수도 있었지만 영국은 독일의 애초에 독일의 교주만과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놓았습니다. 1898년에는 양곤동의 기획자였던 공친왕 혁근이 사망합니다. 청나라는 과분되며 이리저리 찢기는 상황. 그렇다면 청나라 내부에선 청일전쟁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도 청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있었고 양곤동과는 다른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패전 후 청일전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황제, 광서제의 체면도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에너지 팔팔 끓어넘치는 이 광서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를 몰아내고 싶어 했죠. 이때 광서제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 다음은 7부를 시청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